예, 안녕하세요. 안산시청 세정과의 세무6급 권혁세입니다. 예, 본 발표에 앞서서 이제 우리 화면도 보시다시피 좀 그루미하게 바꿨습니다. 우리 시 상황이 저도 어저께 유가족 돌봄이로 해서 2명이 가서 이제 물품 전달해드리고 상황을 기록해서 내야 되고, 일주일 전에는 팽목항의 안치소하고 임시검안소에 있었는데, 그날 6명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옆에서 바로 이제 신원 확인하고, 닦아서 DNA 나올 때까지 15시간 있다가 이제 올려보냈는데, 저번 주가 3주차였죠. 3주차에 이름표가 있어서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왔는데, 바로 천막 하나 옆에죠. 막 난리가 난 거, 난리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 놓고 나와서 자기 자식인지 알고 이름표 보고 왔는데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됐는데, 아버지가 막 돌아가지고 이제 딱 하신 말이 아니라 의자를 들고 우리 한 40명 있는 정부 합동 지원반에다가 공무원 이 개새끼들 지금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 공무원들, 말달 공무원들 열심히 따라붙어서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라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정부 3.0이라는 게 공유, 소통, 개방, 진실되게 일하고 이런 건데, 이게 한꺼번에 다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일선 공무원이니까 좀 다르게 봐달라는 얘기는 절대 통하지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뭔가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발표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발표를 해서 이 우수 프로그램 선정된 이력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표준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과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원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원판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요약, 사실은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무직 공무원이면서 20년 차인데, 세무직 공무원이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정확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분명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고지서 부과했지, 또 40일 후에 독촉장 부과했지, 압류했지 하면 그게 자기 일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건 절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현재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3.0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공무원이 욕먹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스템은 그 부분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맡은 일이 지방세 정기분인데요. 지방세 정기분의 납부징수율이, 납기내 징수율이 76% 정도, 2002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의뢰 그러니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100만 장이 나가서 224만 장이라는 시장의 명령이 무시를 당한다는 거죠. 개무시 당한다는 거죠. 그 시장이 처분한 명령인데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이게 뭐냐고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세입 수입이나 과태료나 통지서나 무슨 행정 처분을 한다고 한들 그게 먹힐 것이냐? 절대로 안 먹힌다는 거죠. 시군마다 틀리겠지만 저 76%를 얼마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요즘에는
새로운 기제와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그러면 그 76%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작위 안내를 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시군에서는 문자를 날렸다가 경찰서에서 출두 요구를 받고요. 정기분 고지서가 하도 많으니까요. 스팸 아니냐 의심받고 시장 이름으로 나갔는데도 스팸이라고 의심하고 경찰에서 전화했는데 스팸이라고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현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해서 납세자 특성을 한번 분석하고 특성에 맞게 안내를 해보자. 때에 맞고 사람에 맞는 안내를 해보자.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CRM 고객의 관계를 관리해보자. 시스템을 개념을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편할 뿐더러 시민한테 거짓말 안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CRM에다 T자를 붙여서 TCRM, 텍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2억 예산을 들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억 9,300인데, 예, 이거는 개인정보 영향성 평가도 받고, 1억 9,300이라는 예산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들 그런 문제, 예산을 따고 의회에서 설명드리는데 이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렸다 의회 찾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너네는 왜 해보지도 않은 걸 뭘 믿고 이 돈을 쓰려고 하느냐.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납세자의 납부 성향을 분석하고 또 납세자 정기분 내는 그렇고 체납이 됐을 때는 무작위 일괄 처분이 아닌 예측 가능한 시스템 체납 처분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행정청이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그럼 무작위가 현재의 시스템 체납 처분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체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을 체납하게 되면 여기 담당자들이 그렇죠. 부동산 압류하죠. 차 압류하죠. 급여 압류하죠. 직장 조회하죠. 환급금 다 조회하죠. 그리고 한 6, 7개월 있다 보면 다 압류 잡혀 있어요. 왜? 자기 업무 분장상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무리한 행정이죠. 행관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아내고 이행을 하고 계속적인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괴리가 된 거죠. 그래서 목표도는 납기내 징수율 이 부분을 개인적 분석과 적기의 안내를 통해서 끌어올려보자. 그리고 단순 체납을 줄이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이제 시작될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체납을 해보자. 아주 간단한 시스템 체납의 체납 처분의 예는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를 안 내면 아니면 카드가 조금 밀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바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전화가 옵니다. 추심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에 4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면 되니까. 법안에서 잠자는 거죠. 자, 납세자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10단계로 가중치를 뒀습니다. 금액, 건수, 언제 납부하느냐를 가지고 이 10단계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다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5단계 정도가 때 되면 그래도 납기 내에 내시는 분들입니다. 1, 2단계 정도는 어쩌다가 큰 돈을 많이 어쩌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큰 돈을 많이 내시는 분이고요. 여기 중점관리군이 6, 7, 8단계가 뭐냐면 내긴 내는데 가상금 붙여서 내시는 분들. 납기 후에 독촉한다, 압류된다, 번호판 띈다, 이럴 때 내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10단계 되니까 더 높아지더라고요. 진짜 망하신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가중치를 넣고 분석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단계는 21만 4천 명, 총 68만 명의 납세자 데이터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빅데이터를 응용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빅데이터라는 뭐 몇 테라 이상을 말한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응용한 것은 빅데이터 기반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점관리군 20.5%는 과연 누구냐? 내긴 내는데 가산금 포함해서 내고 행정에 별 관심 없고 가산금 내는 것이 마치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들어가는 양,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죠. 가산금을 안 내고 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가산금 받아 처먹으려고 고지서 안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20.5%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깜빡 낼 의향이 충분히 있는데 깜빡 잊고 안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독촉정이 나가더라도 바쁘셨나 보죠? 못 내셨네요. 외국으로 갔다 오셨습니까? 깜빡 잊고 못 내신 분들 못 내셨으니까 이번에 내십시오. 라고 처음 독촉장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행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도구와 툴을 통해서. 넛지 행정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처분에 대해서 넛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제 청소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튀지 않게 앞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성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글을 읽으면 다시 반성합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뭘 흘렸지라고 반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프랑스인가 어디 학자들이 뭘 생각해냈냐면 실제 파리 그림 똑같이 생긴 놈을 그 정중앙에다 딱 붙여놨대요. 변기에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남자애들이 또 딱 꺼내 이 새끼 죽어봐라 그러고 쫙 해서 파리를 맞춰보겠다는 그 욕구 하나로,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자, 저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한 처분이나 협박 아니면 처분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약간의 뭔가 살짝 터치하는, 그게 넛지라고 하는데 터치만 해줘도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분들한테는 아마 그런 넛지 행정도 가능해지고 부드러운 행정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서 정기분 6월 달에 정기분 맞춤형 안내 실제 상황입니다. 요 피크로 나온 것이 납기 말에 집중되는 사람들입니다. 납기 후가 지난 거는 그래프에서 표시 안 했습니다. 납기가 시작되면 조금 내다가 뚝 떨어지는 건 휴일날. 그거 납기 말이 되면 확 내는데, 저 납부 패턴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분석을 했죠. 거기에 맞게끔 중점 관리, 아까 가산금 납부 이 그래프상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앞에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납부 안내를 다르게 해서. 선생님은 전년도 자동차세에 가산금 얼마를 더 내셨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꼭 납기를 지켜주세요. 중점관리 대상은 넣고요. 이분들은 왜 그래프를 갖고 있냐? 납부 행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납기 개시되고 14일째 신용카드로 밤 10시에 내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수납이 안 됐다라고 판단되면 안내가 발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MMS인지 앱이든지 간에. 그죠? 안 냈으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패턴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가게 됩니다. 자꾸 그래프를 앞으로 당기게 되면, 성향을 앞으로 당기게 되면 안내할 사람도 줄어들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큰 힘 안 들이고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문제는 여태까지는 납기, 고지서가 이제 27만 장입니다. 우리 자동차세 6월에 나가는 게 작년에. 27만 장의 고지서를 뿌려놓고 납기내 할 수 있었던 거는 버스에다가 프랜카드 붙이고 방송 때리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개별적으로 막 건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좀 늦게 내지 말고 빨리 내라. 가산금 내지 말고 빨리 내라. 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화가 그만큼 많이 옵니다. 그거 받기 싫으면 이 시스템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이 더 많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6월에는 정기분 전체의 3%, 재산세는 1.3%. 근데 자동차세 3%는 우리 선납 있지 않습니까? 선납이 12%가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이메일 고지자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고지서를 안 보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12,000장을 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분 3%가 늘었다.
26,000명한테 안내가 갔을 겁니다, 아마. 안내가 가려면 전화번호 확보가 중요하겠죠. 네, 전화번호 확보를 정제화했는데 납세자의 반, 그리고 실제 안내 대상에 들어왔던 사람이 한 26,0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3%를 올렸습니다. 사실 5% 올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전화번호와 그 행태를 알고 있다면 5% 정도 올리는 것은 약간의 노력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예, 이 작동 방법에 대해서 요약한 겁니다. 전화번호 정비를 하고 3년간 개별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떤 분이 체납세를 내면 그날 밤에 컴퓨터가 점수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은 밤새도록 사람 점수 계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규모에 대해서 판단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랭킹이 이렇게 한 2, 3개월 단위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내를 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사람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MMS 또는 앱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MMS가 단순히 장문의 문자가 아니라 그림 파일, 암호화된 그림 파일로 나가는 MMS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좀 있죠. 개별 상담 화면에 보면 이거는 표준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건데 이렇게 어떤 사람의 랭크가 표시됩니다. 그 조회가 되면.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는 안내 멘트나 상담 멘트도 당연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체납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납세자의 재산 상황을 분석했으면 표준지방세 정보의 테이블이 많습니다. 압류 테이블에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환급금 많지 않습니까? 그 테이블을 일괄적으로 연결을 해서 각 테이블마다 조회가 끝났을 때도 조회 끝 재산 없음. 그래서 1단계 처분 완료, 2단계 처분 완료하는 마킹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표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 조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에서 쓰는 그 체납 추신 방법이 그겁니다. 2달 후에 선생님 이거 안 내면 2달 후에 분명히 번호판이 떨어집니다. 그럼 2달 후에 번호판이 떨어져야지만이 시민들이 우리를 믿습니다. 재속에 걸리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2달 후에 예금 추심을 할 겁니다. 분명히 추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준비를 하겠죠. 근데 예금 추심 못 하죠. 왜냐하면 업무분장상 1년에 2번만 하면 감사해서 제외되니까. 이를 위한 게 아니라 감사 예방을 위한 그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납세자를 생각하거나 시민을 생각할 필요 없이 감사를 생각하는 그 일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안내수단인데 그 MMS나 앱으로 가서 갑니다. 근데 여기 그 전산 관계자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무슨 기반으로 해서 납세자에게 생애 주기별 안내를 할 것이고 맞춤형 안내를 할 것이냐. 주민전산이 그 데이터가 바뀌는 시기는 이사 갈 때뿐인데 그 데이터보다는 거의 주민의 60%의 정보를 갖고 있는 지방세에서 1년에 몇 번 그래도 정보가 갱신되는 지방세에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맞춤형 안내가 가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부려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 차량 검사일 시, 리콜 안내, 생활 지원 안내 등을 여기다 붙여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 방향은 그렇고요. 요까지는 제가 이제 그 발표를 처음 드렸을 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PT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표 내용을 모르고 들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차는 그렇고요. 그 체납 예방 솔루션인데 또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납세자를 기반으로 해서 시 행정에 맞춤형 안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전산 기반, 이번에 전화번호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주민전산 기반의 전화번호는 한
15%, 20% 정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 지방세에 있는 주민 전화번호는 그 50% 이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 띈 사람, 압류한 사람 막 이러니까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누군가가 노력을 했어야지 되는 결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지방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세, 맞춤형 안내를 지방세를 맞춤형 안내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납세자, 시민들의 수능 또는 그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서 세입 통합을 일반에게, 특별에게 뭐 이런 거에 대한 안내도 같이 당연히 이거로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납세자가 더 많습니다. 특별에게보다는. 그 다음이 생애 주기별 안내로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예, 이게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목표였습니다. 아까 이 시스템을 도입 단계부터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2011년도에 여론조사를 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사전 협의 끝났고요. 정보 영역성 평가를 3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로 갔고요. 보안성 협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게 각각 개별로 되면 보안성 앞으로 어떤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시스템을 3,000불이더라고요. 제일 싼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확산 보급을 통해서 아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3천만 원 곱하기 30개 시군이면 그것만 해도 9억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안 평가, 보안 통과했습니다. 그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렇고요.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연계를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설명드린 건데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유지보수 업체와 저와의 아이디어였죠. 그렇죠? 같이 만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건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확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만 해도 한 2억 몇천이 들었는데 2억 가까이 들었는데 1억 원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서 처음에는 좀 올려받았다가 최대한 적게 해서 1억으로 했고요. 그 중간에는 이 개인정보 영향성 평가라는 게 각 개별 시스템으로 되면 3천만 원인데 표준 지방세가 하듯이 한 번에 끝내서 경기도가 단 한 번의 영향성 평가로 넘어갈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기존 것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납세자에 대해서 밤마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은 염두에 좀 주시고요. 이식비는 4천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춤형 알림이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과연 맞춤형 안내를 무엇을 기반으로 할 것이냐, 어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방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장이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과 찾아가는 행정에 대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세도 그렇지만 어떤 정부 3.0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납세자는 수도 많고 또 다양한 계층들이 있고 그래서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원하는 데이터별로 타겟팅해서 서비스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예, 상상하는 만큼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파트입니다. 요거를 시장군수 과장님들 협의 때 30여 개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이제 어떤 과장님이 그거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막 쏘면 위법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위법하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ARS나 앱 고지를 받을 때 수신 동의를 다 받고 한 사람에게만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질수록 그 사업의 효과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안 썼지만 이번 확산을 위해서 새로운 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그 업체는 통신 3사 KT, SK하고 LG U+하고는 이제 독점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카오 SK텔레콤 회원, LG U+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안산시청에서 나오는 고지서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뿌리냐면 그 수신동의는 먼저 통신사가 했지 않습니까? 그 수신동의 한 사람들에게 특정 지역 범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SK텔레콤 사용자에게 안산시청에서 고지하는 무엇을 받아보시겠습니까? 라는 그 수신 요구 동의서 이걸 날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신 요구를 받으면 수신 동의를 받으면 우리 시스템에 와서 꽂힙니다. 지금 표준 전산에도 그 화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신 동의자 조회하고 삭제된 화면이 있습니다. 잘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민간 통신 3사에게 그 수신 동의 한 사람, 사실은 수신 동의 안 하면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 3사가 갖고 있는 대상자를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각 시군에 맞게 그 수신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개별적으로 그 우편 날리던가 와서 창구에서 사인하지 않으면 수신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SK텔레콤의 어떤 자치단체가 특별히 요구한다고 해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수신 동의자 확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윗분들이 생각하는 개인정보 남용 아니면 오용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이 업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 세의 수입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신 3사를 통해서 이제 수신 동의를 받을 때 과연 세금만 받을 것이냐? 그렇진 않죠. 시정 홍보, 세금, 세의 수입, 요즘에 많이 하는 불법 주정차 미리 안내 서비스. 주정차계에서 암만 노력해도 그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나오셨지만 저는 이 플랫폼을 세정과에서 갖고 싶어 합니다. 세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말이 나온 김에 정보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대국민 중요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전산화하고 좀 더 서비스, SMS나 핸드폰 서비스를 강화하라라고 권고사항을 내렸는데 아직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원판이 뭐냐면 행정기관과 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정보는 한 곳에 모았다가 공통으로 사용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개인정보 다 있는데 다 맡고 있으니까 서로 유통도 안 되고 사용도 안 되는데 거기서 권고를 준 것이 그겁니다. 한 군데 모아놓고 한 곳에 관리하고 공통으로 이용하자. 이런 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 부분으로 엮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네, 아까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SK텔레콤에 자동으로 깔리는 거고요. 요건 U+의 엠포스트가 자동으로 깔립니다. 향후에는 카카오톡과 라인의 회원까지도 시군에서 원하는 범위와 값을 날리죠. 왜 날리냐면 이 사용자들은 이 통신사에다가 수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려서 우리가 날린 거에 수신 동의를 하면 우리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표준 지방세 현재도 있는 테이블에 와서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세의 수입, 주정차, 특별회계, 그리고 나중에 재난복지, 행정까지 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이번 확산 때 집어넣은 겁니다. 예. 요거는 아까 체납적인데요. 사실은 체납 처분이 각 시군마다 인원이 틀리고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뭐 2달마다 할 거냐, 3달마다 할 거냐, 5단계냐, 3단계냐는 각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화면들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요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맞나, 이게? 요 화면이 아니고요. 유지보수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냐면, 지방세는 아시지 않습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대도시 권역이고요. 그리고 대도시보다 못 미치는, 그러니까 그 인건비, 개발비, 산출비를 100에 맞춰서 산정을 해놓고, 거기보다 좀 그 비율로 떨어지는 데는 그 뭐 20%짜리, 80%를 할인하고 50%를 할인하고 이런 방식을 써서 그 유지보수비를 맞췄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 유인물 19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파일을 잘못 열어서 그런데요.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각 시군별 유지보수 금액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확산 설치비는 같고요. 유지보수 금액에 있어서는 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업체 측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예. 예, 드린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해서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뭐 돈이 많아져서 발전이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해 페리오 사건이 난 지 20년인데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현재 사회가 발전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발전의 원천적인 정의는 미래 변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는 것이 발전인데, 우리는 양적이고 속도만 빨라졌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이거 확산하고 싶은 이유는 그겁니다. 변화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 세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왜 자꾸 발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20, 30년 동안 법령에 따라서 일을 잘해서 아무 문제 없이 1, 2등을 잘 해왔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됐다. 정부 3.0이 아니라 이게 0.3이든 0.2든 조금이라도 전진한다는 것. 또 특히 우리가 알고 있던 시스템 말고 또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운영한다는 것은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